안녕하세요. 주연자쌤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에서 개념 강의 18강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민족운동 마지막 파트입니다. 만주 사변부터 2차 세계대전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전연대도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맞아, 진짜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는 거, 그리고 많은 후기와 댓글, 여러 등등등 이런 것만 바랍니다. 뭐 제가 보다 크게 많은 거 바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바쁘신 거 알아요. 수험생 너무 바쁘죠. 이 공부할 것도 많고, 그리고 뭐 그래요. 그 그거 본다고, 아니 그 후기 달아준다고 인터넷 들어가는 것보다야 안 써주는 게 낫지만, 혹시나 만약에 가끔 들어올 일 있으면 제 후기도 가끔 이렇게 남겨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부탁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요. 뭐 공부하시느라 바쁜데 또 바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주사변 하기 전에, 근데 이게 금성 교과서인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한번 보겠습니다. 1920년대 일본의 상황을 살짝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이쇼 데모크라시라 해서, 다이쇼가, 그러니까 일본은 그 메이지 정부할 때 우리 메이지 있죠. 그게 일본의 연호거든요. 일본은 아직도 연호가 있어요. 우리 연호가 뭔지는 그 설명드렸지만, 다시 잠깐 보면 연도에 이름을 붙이는 걸 연호라고 합니다. 연호는 전근대 사상으로는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특정한 왕 때만 연호가 있었고, 대부분 중국 연호를 따랐어요. 중국을 황제로 모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뭐 대한제국은 다시 우리가 황제 국가가 됐으니까 대한제국 때부터 다시 연호가 있었고, 일본도 천황의 연호가 계속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이쇼 천황 때를 다이쇼 시대로 하는데, 그때 다이쇼 시대에 일어난 헌정옹호 운동, 그러니까 민주주의 확산되는 운동을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노동조합도 결성되고 사회주의 세력도 확산되고 보통선거법도 제정이 돼요. 그러나 일본 본토에서도 치안유지법을 제정해서 여러 사회주의 세력을 탄압합니다. 이런 상황이요. 근데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된 배경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 1929년 대공황이라는 게 펼쳐지기보다는 전개돼요. 안 좋은 사건이니까 펼쳐지면 안 되죠. 대공황이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침체인데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당연히 경제가 안 좋아져요. 그리고 중국 국민혁명 때문에 만주에서 일본 세력도 약간 약해져요. 그러니까 만주에서 일본 애들이 살짝 다는 아니고 반 정도 뺀 상황이죠. 그래서 일본의 우익이나 군부 세력들은 대륙 침략, 중국 침략을 통해서 이 위기, 경제적 위기나 대외적인 위기를 극복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우익이나 군부 세력의 권력을 장악하고 일으킨 게 바로 만주사변이에요.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보면, 류타오 사건이라 해서 일본군이 류타오 지역의 남만주 철도를 일부 폭파시킵니다. 이걸 중국한테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이걸 빌미로, 이 류타오 사건을 빌미로 만주를 직접 쳐들어갑니다. 그걸 만주 사변이라 그래요. 일본 관농군이 만주를 점령하고요. 1931년 만주를 침략한 뒤로 1년 뒤 만주국을 수립합니다. 만주국은 일본이 만주에 세운 일본 꼭두각시 국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름상으로는 독립국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말을 듣는 일본 꼭두각시 국가다. 이때 만주국의 황제가 마지막 황제였던 선통제였습니다. 일단 알아주시고, 그러다 이제 중국이 국제연맹이 이 만주사변 사건을 제소합니다. 그러니까 항의를 한 거죠. 국제연맹이 1932년 리튼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국제연맹은 이거 일본이 잘못했다. 그래서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고 만주에서 일본 군대 철수를 요구합니다. 근데 알바임? 일본 입장에서는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국제연맹을 오히려 탈퇴해버리죠. 그래서 워싱턴 체제도 붕괴되고요.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계속 확산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냥 2차 만주까지 먹은 김에 중국 본토까지 들어가자, 이런 사상이 확산되죠. 오케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중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장제스는 공산당을 탄압하는 데 힘을 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장제스가 계속 공산당 세력을 탄압하러 다니고 있는데, 그럼 공산당은 어떠냐? 홍군이라는 군대를 조직해서 국민당에 대응하고 도망가고 대응하고 도망가고 이런 걸 해요. 그래서 농촌 중심으로, 그리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농촌 중심으로 토지 혁명을 추진해요. 그래서 토지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혁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공산당을 따르게 되고 농촌 세력을 많이 확보해요, 공산당이. 그런데 어쨌든 이 계속 장제스가 공산당을 탄압하니까 이 공산당은 중국 국민당의 탄압을 회피하고자 대장정이라는 걸 전개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대장정을 감행해요. 1934년부터 36년까지 2년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예난에서 루이진까지 12,000km를 행군해요. 여러분들 12,000km 행군하면 죽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이게 직장 다니다가 다시 수능 보는 남성분들 중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실 텐데, 저희 20km, 10km 행군하는 것도 엄청 힘들죠. 왜 행군이 힘드냐면 그냥 맨몸으로 걷는 것도 아니고 군장을 맨 다음에, 군장을 굉장히 무거워요. 30kg 됩니다. 총까지 들고 불편한 군화 신고 이제 걷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온몸이 아프고 그래요. 그걸 12,000km 굉장히 힘듭니다. 게다가 중국 북쪽은 굉장히 춥기 때문에 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나온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힘듦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일본이 만주를 침략했잖아요. 그래서 만주의 한인들과 중국이 연대해서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만주사변 이후 한중연대예요. 오케이? 우리 이건 한국사 때도 아마 여러분 한 번씩 들여보셨을 겁니다. 양세봉이라는 인물이 조선혁명군을 조직해서 남만주에서 활동을 해요. 지도가 좀 아쉽네요. 여기가 남만주고 여기가 북만주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조선혁명군이 활동을 하는데 중국 의용군과 연대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중 항일 동맹회까지 발전을 해요. 그래서 조선혁명군은 주로 영릉과 한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요. 지청천은 한국 독립군을 조직해서 북만주에서 중국 호로군과 연대를 합니다. 그래서 쌍성보 동령현 전투에서 승리하고요. 이후 지청천은 이제 임시정부까지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요 두 부대, 이게 언젠지 만주사변 이후에요. 193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주사변 이후에 한국의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은 각각 중국 의용군, 중국 호롱군과 연대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조선혁명군은 남만주, 영릉과 흥경선에서 승리했고, 한국 독립군은 북만주에서 쌍성보와 동령현 전투에서 승리했다. 요 파트 만주사변 이후 한중연대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북항일 연군이라 해서 만주 내 한국, 중국 사회주의자들 연대한 단체가 있어요. 처음에 동북인민혁명군을 출발했다가 3년 뒤 동북항일연군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그래서 항일 유격투쟁, 이게 빠르게 치고 빠지고 이런 전투를 유격투쟁이라고 해요. 근데 얘는 잘 안 나와요. 이때 대빵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다 들어봤어요.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 이 단체를 주도했는데 김일성 해서 그런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자, 중국 관내에서는 그러면 어떤 연대가 이루어지냐? 중국 아까 국민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활동비도 지원해주고 중국 중앙육군 군관학교 로양 분교에 한인 특별반도 개설을 해주고, 그래서 이 둘이 연대한 단체가 중국 국민당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연대한 단체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한중 민족 항일 대동맹이라는 단체입니다. 이건 연도로 이때 단체가 결성됐다라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중국 국민당 연합해서 만들어진 단체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일 전쟁부터 태평양 전쟁까지 보겠습니다. 근데 이 만주사변 진짜 잘 나오고요. 만주사변 이후 한중연대도 진짜 잘 나와요. 대장정이랑 동북항일 연구는 살짝 안 나와요.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고,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은 뭐 다 너무 중요합니다. 뭐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게 없네요.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 내용 다 줄줄 읊을 수 있도록 공부해둡시다. 아시겠죠? 자, 중일 전쟁부터 보겠습니다. 중일 전쟁 배경,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루거우 차오 사건이에요. 베이징 인근의 루거우 차오라는 다리에서 일본군 병사가 실종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병사 수색을 위해서 중국군 주둔 지역 진입까지 요구를 해요. 중국군이 거부하죠. 그래서 일본과 중국군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건을 빌미로 일본이 중국 본토를 침략해요. 이게 중일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있으면, 그리고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요 위를 만주라고 하죠. 여기가 중국 본토예요. 오케이? 이제 여기만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죠? 일본군은 어떤 작전을 전개하냐면 삼광 작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광이야. 중국 본토에 모든 걸 불태우고 죽이고 약탈하는 삼광 작전을 전개해요. 삼광이래, 삼광. 그리고 일본군이 상하이랑 난징을 점령해요. 그래서 난징에서 난징 대학살을 전개합니다. 이게 37년부터 38년까지 전개됩니다. 오케이? 어마무시하게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보다 중국은 일본을 훨씬 싫어해요. 난징 대학살 때문에. 진짜 잔인하고 진짜 많이 죽여요. 정말 이 잔인함은 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 사이가 더 안 좋아요. 우리랑 일본 사이라든 우리랑 중국 사이든, 뭐 우리도 일본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좋진 않잖아요. 근데 그 둘 사이는 더더더 안 좋아. 이것 때문에. 어쨌든 그러나 일본이 중국 전체 지배하는데 많이 힘이 듭니다. 왜냐면 중국은 너무 넓기 때문에 일본의 병력, 자원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이 난징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이걸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차 국공 합작이에요. 이제 중일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어쨌든 만주 사변 때문에 일본이 만주까지 들어왔으니까 중국 내에서 계속적으로 항일 운동에 대해서 요구가 확산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 국민당이나 공산당이나 싸울 게 아니라 저기 만주까지 들어온 일본 애들을 얼른 쳐내자, 이게 이런 요구가 많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지속적으로 중국 국민당에게 내전 중지와 민족 연합을 요구를 해요. 근데 이때 1936년에 시안 사건이 발발합니다. 근데 장쉐랑이 장제스를 따르고 있었죠. 우리 국민혁명 때 배웠었지만 장쉐랑은 군벌인데도 이제 장제스를 계속 따르고 있었는데, 장쉐랑이 장제스를 감금합니다. 왜 감금했을까요? 당장 내전, 공산당과의 내전을 중지하고 항일전을 시작해라. 그래서 저기 만주에 들어온 일본군을 몰아내라. 이렇게 장쉐랑이 장제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장제스 뭐 감금 당연히 넣어줄 수 있나요?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시안 사건이 1936년이요. 1년 뒤에 본격적으로 중일 전쟁이 발발하죠. 그래서 오케이, 이제 장제스도 진짜 이제 항일전을 해야겠다 해서 2차 국공합작을 체결합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이 체결을 해요. 그래서 국민당은 공산당 사격을 중지하고요. 난징에 정부가 있었지만 일본이 난징까지 와서 대학살을 자행했기 때문에 총칭으로 수도로 옮겨서 항일전을 전개합니다. 공산당은 토지 개혁과 공산당 운동을 중단하고 농촌 지역에서 항일전을 전개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일본 입장에서 아까 일본은 중국 본토를 다 점령하지 못했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가장 큰 문제는 중국 땅이 너무 넓어서 그 넓은 땅을 전부 다 그러니까 병력으로 휩쓸어야 되는데 그런 병력도 부족했고 자원도 부족해요. 그래서 일본이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 없이 모든 인적 물적 자원 동원이 가능해져요. 어디서? 일본, 한반도, 대만, 동남아, 일본 식민 지배했던 대부분 국가에선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가에 일본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대부분 국가에서 한국 식민화 정책을 추진해서 그 나라 국민들, 그러니까 한반도든 대만이든 거기 있던 사람들의 생각을 개조하는 거야. 사상을 개조하는 거야. 어떻게?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도록 사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애초에 일본인이다. 이렇게 세뇌를 하는 거죠. 그게 한국 식민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 식민사사 암송 강요하고 식민사 참배 강요해요. 왜 이런 걸 할까요? 전쟁 나갔는데 본인들이 애초에 잘 해줬나 일본이.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아는 거죠. 잘 못 해줬는데 만약에 전쟁 나가면, 그러니까 조선 애들이나 타이완 애들 데리고 전쟁에 나가면 걔네들 총 거꾸로 쏠지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세뇌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너네 일본인이니까 일본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일본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워라.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게 한국 식민화 정책입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인적 수탈, 물적 수탈을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조선에서는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을 조직해서 징용 징명제를 실시하고요. 타이완에서는 황민봉공회라는 걸 조직해서 징명제를 실시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도 많이 조선 및 아시아 여성들을 강제 동원했고요. 이런 걸 위해서. 안타깝죠. 그리고 일본 자국민도 많이 동원을 해요. 징용 징명제. 그리고 오키나와 주민들에게는 단체 자결까지 강요합니다. 그리고 물적 수탈론 공출제를 시행해서 쌀, 금속을 모두 다 끌어가요. 그래서 이거 끌어가면 어쨌든 조선이나 타이완에서 끌어왔어. 근데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적은 양을 배급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쌀도 아니고 잡곡 같은 걸 하루에 조금씩 나눠줘요. 그래서 배급제를 시행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중일 전쟁이에요. 자, 근데 일본에서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중일 전쟁이 저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독일이 유럽에서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에 맞서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1939년이에요. 2차 세계대전 동아시아에서는 태평양 전쟁인데 여기는 이 순서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연도까지. 그러니까 순서를 먼저 외우고 연도를 붙이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도 암기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연도 잘 외우는 방법은 연도는 어쨌든 그 사건의 흐름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면 폴란드가 이렇게 침공했다. 그 전체 흐름을 쭉 잡아요. 폴란드가 침공당한 그 순간부터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이렇게 흐름을 쫙 계속 학습해요. 그러면 그 각각의 사건의 연도를 이렇게 붙여서 학습하는 거야. 오케이? 아시겠죠? 흐름을 먼저 잡고 독일이 폴란드 침공한 건 1939년이네. 그리고 걔네가 삼국동맹 결성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하와이가 진주가 기습 공격 당했다.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계속 공부할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순서가 암기가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연도를 폴란드 침공 39년, 삼국동맹 40년, 진주만 공습 41년 이렇게 연도를 암기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뒤에 이제 연도 암기 파트도 따로 있지만 처음에 그렇게 이해하고 연도를 갖다 붙이면 훨씬 암기가 잘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대놓고 그냥 단순 암기하는 건 항상 지양해야 된다. 아시겠죠? 독일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진짜 세계대전 발발해요. 그리고 삼국동맹을 결성합니다.
이 삼국 동맹은 그 37년에 이셋이 추축국 동맹을 결성했는데 그걸 한 단계 더 강화한 그 셋의 동맹을 더 강화한 동맹이에요.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그 37년 추축국 동맹만 있고요.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1940년 삼국 동맹만 있어요. 그래서 이 구분해서 학습해 주셔야 돼요. 상사하는 친구들 특히. 오케이. 그걸 일본은 동남아시아를 침공합니다. 왜 그러냐? 당시 전쟁 물자가 많이 부족했죠. 일본 입장에서 그 중국 그 넓은 땅덩어리를 공략하기에는 자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가장 부족한 게 석유 그리고 뭐 고무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는데 동남아시아에 석유랑 고무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특히 석유가 많고요. 뭐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대부분 고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보하고자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침공해요. 거기서 물자 끌어와서 중국 본토까지 침략하면 아시아는 다 일본 거다 이런 계산을 한 거죠. 근데 이때 누가 이걸 막습니까? 그 당시 필리핀이 미국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필리핀에 식민지를 둔 미국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경제 봉쇄 정책을 실시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일본의 석유나 철강 수출을 금지합니다. 이때 미국, 영국, 중국, 네덜란드가 함께 일본산의 석유, 철강 수출 금지를 단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넷이 합해서 일본의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데 A, B, C, D 각 국가들의 앞 글자를 따서 A, B, C, D 포위망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없어진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주도하에 일본의 석유랑 철강 수출을 금지합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제 미치는 거죠. 물자는 없는데 중국 본토 공략하는 건 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또 막상 동남아 들어갔더니 미국은 태클 걸고 다 일대로 안 풀려. 근데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여기서 미국만 없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거야. 귀여운 생각이죠. 그래서 근데 이걸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진짜 실행으로 옮겨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계속 공격합니다. 당시에 이제 일본 생각은 기습적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해서 그 전부 바다에 빠뜨린 다음 미국 애들 그 다시 만들 시간 동안 동남아시아를 접수하고 중국을 접수한 다음 이제 나머지가 다 깔끔히 해결되면 그때 진짜 미국이랑 맞짱 뜨자. 그러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었어요. 너무 과하죠. 어쨌든 일본이 이제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계속 공격했는데 근데 일부가 훈련을 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진주만에 있던 하와이에 있던 항공모함은 바다에 빠졌는데 남은 몇 대가 그대로 살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 항공모함에 전투기 가득 싣고 일본을 공격하러 옵니다. 그래서 이 진주만 기습 공격부터 태평양 전쟁이 발발해요. 그래서 이거 2차 세계대전의 일환으로 하나의 전쟁으로 태평양 전쟁이 전개됐고요. 그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쟁을 태평양 전쟁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저 영국령 말레이 반도인 그것도 선제 공격해서 영국도 이제 일본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초반에는 일본이 유리해요. 그래서 일본이 최대 전선을 확보하고요. 거의 이제 동남아시아나 태평양 일대를 다 장악을 해요. 이때 일본이 내세운 건 대동아 공영권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거대한 동아시아를 자기들이 통치하겠다 일단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미드웨이 해전을 기점으로 90화 이제 전세가 역전되죠. 이때 미국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군 쪽 미국 쪽으로 전세가 역전되고요. 이거 미드웨이 영화도 있어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긴장감이랑 전투씬은 진짜 세계 최고거든요. 그래서 꼭 수능 끝나고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한 학생이 내가 그 현장에서 만난 한 학생은 막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집에 가서 보고 싶은 게 있어도 못 본대요. 여러분, 지금 보고 싶은 거 볼 때입니까? 응? 여러분, 보고 싶은 거 다 저장만 해놓으세요. 수능 끝나면 시간이 남아서 주체를 못해. 머리 왜 이래? 여러분들 수능 끝나면 진짜 할 게 없어요. 지겨워서. 맨날 놀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가면 진짜 그거 보고 싶은 거 볼 시간 차고 넘치니까 그때 보자고. 오케이? 지금은 다 저장만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지금 본다는 얘기 하지 마. 안 돼. 아시겠죠? 안 돼. 그냥 보지 마. 이것만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수능 끝나고 보세요. 아시겠죠? 그때 가면 시간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꼭 면허도 따시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계속해서 전세가 불리하니까 과달카날 섬에서 철수하고요. 과달카날 섬. 이거 연도랑 이제 태평양의 중간에 있던 내용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1943년에는 이제 이탈리아까지 항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카이로 회담이 개최됩니다. 여기서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을 해요. 이 카이알포 회담이 어쨌든 동사에서도 세사에서도 나오는데 어느 국가가 참여했는지 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저는 밑에 볼 거지만 카얄포거든요. 순서대로 카얄포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고 미영중, 미영소, 미영중소 이렇게 외웠어요. 그게 훨씬 그렇게 외우면 좀 잘 외워질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45년 얄타 회담에서는 미영소가 모여서 소련의 대의전 참전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지금까지 유럽 쪽에서만 전쟁을 했는데 이제 솔직히 미국이 혼자서 일본을 감당하기가 조금 힘들기도 해요. 왜냐면 이때 가면 일본이 무슨 짓을 하냐면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투기에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일본 있고 이거 태평양이에요. 미국 여기 있겠죠. 물론 태평양에서 싸우는데 일본 입장에서 싸우려면 태평양까지 가야 되잖아. 왜 이래? 직전이 나오네요. 어쨌든 그러면 보통 이제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태평양까지 가서 전투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전투기에 태평양까지 한 번 갈 기름만 넣어주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왕복이어야 되잖아. 근데 편도 기름만 넣어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못 돌아오죠. 기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전투기들을 그대로 뭐 미국 전투기든 미국 배든 이렇게 다이빙을 시키게 해요. 그러니까 자살 특공대예요. 자살 특공대. 그게 가미카제 특공대입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불리하니까 그렇게까지 저항을 해. 근데 대부분의 일본 군인들은 일본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까 고위 일본 군인들은 안 된다 했어요. 진다, 이제 졌다. 근데 천황 및 몇몇 진짜 극소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전쟁 계속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 한 거예요. 이때부터 일본 대부분은 진 걸 알고 있었어요. 일본 대부분의 군인들은. 누구야? 제일 유명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도조 히데키. 그 나쁜 놈이 계속 전쟁하자고 했던 놈 중에 한 명이에요. 어쨌든 진짜 끔찍한 전쟁이죠. 전투기에 탄 청년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만 있고 그냥 그대로 죽었어. 그냥 죽은 목숨이 돼버렸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몇몇 전쟁 계속하자는 못된 놈 때문에. 어쨌든 일본이 그렇게 저항을 하니까 미국도 나름 힘들어서 소련한테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소련이 대의전 참전을 약속해요. 그리고 45년 5월에 독일이 마침내 항복합니다. 사담으로 하면 히틀러는 이제 소련군 및 연합군이 베를린, 독일 수도인 베를린을 점령하러 가는데 그 직전에 히틀러는 자살을 합니다. 하남자죠, 하남자. 이런 게 하남자예요, 여러분. 본인이 잘못했으면 당당하게 죄값을 받으면 되는데
본인이 잘못한 건 알죠? 근데 죗값은 치르기 싫은 거야. 얼마나 쪼잔해. 얼마나 당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히틀러는. 그리고 포츠담 선언. 미영 중소가 모여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때 포츠담 선언문의 내용을 보면 일본 지금 당장 항복하지 않으면 부셔버리겠다 이럽니다. 진짜 박살을 내버리겠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일본 항복 안 하죠. 어림없죠. 일본 이제 몰라. 나는 왜 저러는지 나도 이해 못 하겠어.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한 방 터뜨리고요. 아니 하다못해 한 방 맞았으면 그때라도 항복해라. 왜?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 원자폭탄 터뜨리고 소련이 대일전을 참전해요. 그런데도 일본이 항복을 안 나니까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한 방 더 터뜨립니다. 일본 백성들은, 일본 국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원자폭탄 2방씩이나 맞아요. 결국 2방씩이나 맞고 일본이 항복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어쨌든 태평양 전쟁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중일 전쟁은 배경 전개 알아두고요. 2차 국공합작의 배경 전개 결과도 알아두고 국가 총동원법 일본이 저때 전개했다 1938년에 시행했고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알아두면 되고요. 태평양 전쟁은 무조건 이 순서 다 암기하고 각각 연도에 맞춰서 다 연도도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연도를 한 번에 정리한 것이 여기에요. 오케이? 뭐 수능에 등장했던 그리고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연도들은 다 있으니까 이걸로 학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중일전쟁 이후의 한중연대 그리고 반전연대까지 보겠습니다. 조선운용대 한국항복군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원봉킴이 조선의용대를 창설하죠. 우한에서 한코우라고도 합니다. 누가 지원하냐면 중국 국민당이 지원을 해요. 장제스가 김원봉을 예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단체의 산하 부대였고요. 중일전쟁 참전해서 뭐 중국과 연계해 일본군 정보도 수집하고 포로신문도 하고 선전 공작 같은 걸 수행해요. 그런데 이제 적극적인 항일 전쟁을 위해서 장제스가 살짝 그 항일전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일부 병력들이 공산당에 있는 화북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조선의용대 절반이 여기 화북으로 이동을 해요. 절반. 그렇게 만들어진 게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야. 중국 공산당 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얘네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부대가 있었는데 저 밑에 보면 김두봉이라는 인물이 밑에 나와요. 조선의용군 나와.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를 여기 예난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자기 밑으로 편입시켜.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조선의용군이야. 이해가? 다시 조선의용대 여기 의용대 에서 병력이 일부 화북으로 이동한다고. 예난으로. 얘네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이름을 바꿔요. 오케이? 근데 김두봉이라는 인물이 여기서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어. 그리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흡수해. 너네 내 밑으로 들어와. 이렇게 한 거죠. 오케이? 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김두봉 밑으로 들어갑니다. 조선 독립동맹 밑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름을 뭐로 바꾼다고? 조선의용군으로 바꾼다고. 오케이? 이거 알아두세요. 지금 조선의용대 그
분화 가정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 오케이? 나머지는 어디에 합류해? 한국 광복군. 네, 합류합니다. 여기. 조선의용대 둘로 쪼개졌어. 오케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국 광복군 볼게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서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군대가 한국 광복군이에요. 여기도 중국 국민당이 지원해줘요. 그래서 총사령관 지청천이고요. 태평양 전쟁 발발 후 일본이랑 독일에 선전포고합니다. 김원봉 조선의용대가 합류해요. 그러니까 아까 조선의용대가 절반이 먼저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됐고 화북으로 올라가서 나머지 조선의용대 김원봉은 그 나머지 병력에 포함돼 있었어요. 그 나머지 조선의용대 병력은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합니다. 그래서 연합국 일원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해서 영국과 연합 작전을 하고요. 인도나 미얀마에서. 그리고 미국 OSS 이게 지금의 CIA예요. 그래서 미국 전략정보청 OSS와 연합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독립시키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9월에 계획을 했는데 일본이 8월에 항복을 해버리면서 이 계획은 실천하지 못하게 됩니다. 굉장히 아쉽죠. 저거를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군정이나 소군정이 시행됐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음 조선의용군 보겠습니다. 조선의용군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선지도도 이미 등장했기 때문에 언제든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조선의용대 일부가 화북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예난에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합니다. 얘가 조선 독립동맹 산하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됩니다. 이거 김두봉이라는 인물이 만들었어요. 조선의용군은 조선 독립동맹 산하 부대로서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과 공산당 군대가 팔로군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의 팔로군과 연합 작전을 전개합니다. 한일 전쟁에 많이 참여를 해요. 여기까지가 중일전쟁 이후 한중 연대입니다. 여기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십시다. 그 다음 반제 반전 연대입니다. 여기는 일부 몇 단체만 선지로 나오고 잘 안 나와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반제 반전 활동가 개인적으로 활동했던 인물들 볼게요. 일본의 반전 활동가로는 고토쿠 슈스이, 후세 다스지, 하세가랑 대루, 그리고 사이토 다카오 이렇게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대부분 반제, 그러니까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전쟁 반대하는 활동들을 많이 해요. 바진이라는 분은 중국 무정부주의자로서 한중일 민중의 지인과 연대 강조, 일본 제국주의 저항 이런 거 강조하고요. 안중근도 반제 반전 활동가요. 이토 암살하고요. 일본 감옥에서 동양 평화론을 저술하면서 일본의 침략을 포기를 주장하고요. 인류의 침략 포기를 주장하고 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중일 연대를 주장합니다. 신체는 한국 무정부주의자로서 동양 평화를 위해 한국의 독립을 강조했고 박열이랑 홍미코는 일본에서 반제 반전 동맹 운동을 전개합니다. 아주 화친해. 여기 그나마 시험에 선지나 종종 등장하는데 도쿄에서 조직됐고요.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 연대 조직이라고 합니다. 민족 해방, 반제국주의 활동 같은 거 전개하고 동아시아 상호 원조 협력 이런 상호 원조와 협력 이런 걸 강조하죠. 장민인, 고토이 수스이, 조소왕, 판보이 쪽 등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민족 반일 대동당은 조소왕, 청거푸 등이 조직해서 항일 연대 활동을 전개했고요.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이라서 무정부주의자를 참여한 연합 단체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무정부주의자들이 참여했고요. 이상사회 건설, 개인의 자유와 민족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이상사회 건설에 매진합니다. 항일국연맹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일본 반제 동맹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조직되었고요. 뭐 한국, 일본 공동 투쟁을 강조했고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주장했습니다. 기간제 반제 신문도 발간했고요. 일본 병사 동맹, 병사 반전 동맹. 중일 전쟁 중에 중국군의 포로가 된 일본군들이 조직을 합니다. 일본군에게 투항과 탈영을 호소하고 반전 사상을 전파하는 바꿔쓴 전지윤이라는 책도 발간해요. 여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단체가 이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만 한 번씩 봐두기만 해도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국지 침략 전쟁과 민족운동이 끝이 납니다. 뭐 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학습하는 걸 강조하면서 다음 시간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처리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